자, 저항운동은 영어로 resistive exercise라고 합니다. 저항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력과 근지구력, 그리고 파워 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력을 좋게 만들어야지만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육의 상태를 상당히 좋게 만드는 게 저항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저항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 예기치 않게 고정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야 되는 상태도 있을 거고 또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거나 아니면 근육을 많이 안 쓰게 되면 근육 위축이 생기고 근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근육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손상을 입고 재손상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력이 강하게 되면 재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근육 능력을 좋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운동은 모든 치료에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고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한테 관절 운동 범위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근력이 얼만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관절 운동 범위와 근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저항 운동은 도수, 치료사가 손으로 해주던가 아니면 장비를 써서 힘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힘을 이기고 움직이면서 하는 동적으로, 정적으로 힘주게 되는 것들을 모든 형태를 저항 운동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그 건강 유지를 위한 기본 요소로서 저항 운동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 증진이라든가 운동 능력 또 질병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그런 요건으로서 저항 운동을 재활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 첫 번째는 질병 상태입니다. 뭐 좀 어렵게 병리학적인 기본 요소라고 했는데 병이 있고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병이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등등 해서 전체적인 질병 상태에 따라서 저항운동 방법에 대한 게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근육이 어느 정도의 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병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근육 위축이 있고 근육이 약해지면 그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손상 정도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수술을 받았다 또는 다쳤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술 이후에 다친 다음에 어느 정도 신체 조직이 치료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치료가 덜 됐으면 저항 운동을 좀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치유 단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면 저항 운동은 굉장히 강하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는 항상 빠질 수 없는 조건인데요. 아무래도 병이 있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회복이 빠를 거고, 또 노인들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신체 능력이 좀 높을 것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거는 반드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 심장 호흡 능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구력, 뭐 견딜 수 있는 힘, 치유력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항 운동이 강도라든가 빈도라든가 좀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질병 이후에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요. 치료 방법에 대한 그 반응들이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단은 근육에 대해서 생성되는 힘입니다. 또는 긴장도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근육이 수축해서 나타낼 수 있는 힘 또는 긴장도를 우리는 근력이라고 합니다. 또 기능적인 근력 그러면 특정 기능을 할 때 필요한 근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다리 쪽 무릎을 펴는 힘이 좋아야 되는데 무릎을 펴는 힘이 100이라고 치면 걸을 때 100이라고 하는 힘이 다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뭐 5, 60, 50에서 60 정도만 있어도 잘 걸을 수 있어서 이렇게 기능에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근력을 우리는 기능적 근력이라고 하고, 특히 그냥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팔을 구부리거나 무릎을 펴거나 발목을 당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동작을 이룰 때 필요한 이 협응 능력도 여기에 기능적 근력 안에 필요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신경 근육 계통이 어떻게 잘 통제되고 있는지가 기능적 근력이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근력이 떨어졌을 때 근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을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견딜 수 있는 외부 힘보다도 조금은 높은 부하로 근육을 쓰는 거를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하 그리고 빈도는 작게 해서 하는 것이 근력 강화 운동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령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무거운 무게로 해서 몇 번만 반복 운동을 하는 것이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파워라고 하는 거는 근육 기능에 대한 하나의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근육 수행도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근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 속도 등을 포함한 것이 파워라고 해서 1의 개념으로 1의 개념으로 따질 수가 있고요. 근육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통해서 얼만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1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힘에서 힘을 가지고 그 얼만큼 거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해서 힘 곱하기 거리가 근육 수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육 지구력 그러면 반복되게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피로하지 않게 근육 긴장도를 계속 발생시켜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근육 지구력이라고 하고요. 등척성 수축은 근육에 힘을 주고 있는데 길이 변화 없이 근육 긴장, 힘을 주고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거를 그런 식의 수축을 등척성 수축이라고 그러고, 중요한 거는 근육의 길이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등장성 수축은 길이 변화가 있는 동적인 수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심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편심성이라고 하는 수축이 있습니다. 동심성 수축은 콘센트릭이라고 해서 힘을 주게 될 때, 수축하게 될 때 근육이 짧아지는 그런 경우, 짧아지는 수축을 동심성 수축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편심성 수축은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수축하지만 길어지는, 늘어나는 그런 경우를, 늘어나는 수축을 편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등장성이란 말을 쓰지는 않고요. 동심성, 편심성 수축이란 말을 직접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등속성 수축은 속도가 일정한 수축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수축하는 것을 우리는 등속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임상 현장에서 치료사가 등속성 수축을 유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대신에 장비를 사용해서 등속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은 주로 그 운동 선수들한테 경기장으로 복귀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민첩성 운동 관련해서 시키는 운동이 플라이오메트릭이라고 하고, 플라이오메트릭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은 빠르게 동심성 수축과 편심성 수축을 반복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수축 형태를 빠르게 반복해서 운동하는 거를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신장 단축 스트레치 쇼트닝 드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플라이오메트릭 훈련, 플라이오메트릭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특성이 다른 수축을 동시에 같이 빠르게 반복하는 거를 등장성 수축 중에서 동심성, 편심성 같이 하는 거를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육 수행도 그러면 근력과 파워, 그리고 근지구력,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근육 수행도라고 하고, 근육 수행도는 이렇게 동심성, 편심성, 등척성 수축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심성 수축은 구용어로 구심성 수축, 콘센트릭이라고 하고, 힘을 주게 될 때, 수축할 때 근육이 짧아지는 그런 경우에 동심성 수축이라고 하고, 편심성 수축은 원심성 수축 또는 익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하고, 힘을 주고 있지만 근육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의 수축을 우리는 편심성 수축, 그리고 반면에 등척성 수축은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서 길이 변화가 없는 상태의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근육 수행, 머슬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는 근력과 스트렝스, 파워, 그리고 지구력, 엔듀런스를 포함하는 거고요. 근육 수행력은 이렇게 동심성, 등척성, 편심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육 긴장도가 가장 높게 발생이 되는 거는 편심성 수축에서 굉장히 높게 발생이 되고, 동심성에서 가장 낮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편심성에서 긴장도가 가장 높게 발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양의 수축을 하더라도 편심성에서 수축에 참여하는 근육 섬유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각각의 근육 섬유에 주어지는 긴장도는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항 운동을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과부하는 오버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버로드, 로드는 부하고, 부하를 더 크게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근육의 힘을 좋게 만드는 게 저항 운동인데, 근육의 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에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kg의 아령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kg의 아령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근력을 좀 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6kg, 7kg, 내가 현재 견딜 수 있는 부하보다 훨씬 더 큰 부하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에 주어지는 부하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그런 원리를 과부하의 원리라고 합니다. 만일에 지금 5kg를 들을 수 있는데 6kg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근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6kg를 거뜬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근력이 세집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다시 7kg로 올려야 되고 7kg를 잘 들을 수 있으면 8kg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해서 점진적으로 근육에 주어진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과부하의 원리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은 주어지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근력이 더 세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었던 거는 저항의 강도를 높였던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시간을 넓히는 것도, 더 확대를 시키는 것도 과부의 원리, 스트레스를 더 크게 줄 수 있는 것도 되는 거고요. 또는 반복 횟수를 10번만 하다가 15번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부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부의 원리는 운동하는 사람이 현재 체력 수준보다 더 높은 운동 부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높은 운동 부하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근력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과부의 원리, 과부가 되지 않으면 근력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만들든지 파워를 좋아지게 만들든지 근지구력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데, 특이성의 원리는 자, 근력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지구력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지구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은 기본적으로 큰 강도로 적은 빈도로 하는 거고요. 근지구력 운동은 낮은 강도, 작은 강도로 해서 많은 빈도,
그렇게 사실은 그 근력 운동이든 근지구력 운동이든 이렇게 운동을 적용하는 방식과 원칙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야지만 근력이 좋아진다. 또는 근지구력 운동을 해야지만 지구력이 좋아진다. 이게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제 특정적 훈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야구를 연습을 해야지 축구를 하면서 야구를 잘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종목별로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종목을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과제 특정적 훈련이라고 하는데, 저항운동에서 이렇게 특이성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걸을 때 우리가 필요한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걸을 때 필요한 신경 근육 조절 능력이 얼만큼인지는 우리가 꼭 걸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지요. 누워서 다리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걸을 때 얼만큼 필요한 근력이 필요한지 또는 조절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운동을 이렇게 특이성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 유형에 따른 운동 요소에 주어진 운동 부하에 따라서 신체 적응이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운동을 특이성의 원리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 훈련 효과의 전입니다. 전이.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지구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반대로 근지구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은 좋아지지 않는 거, 그 효과는 미미한 거로 나왔고요. 대신에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지구력마저도 조금씩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훈련이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를 우리는 전이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캐리오버, 이올 효과라고 하고 오버플로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는 교차 훈련 효과에서 크로스 트레이닝, 크로스 트랜스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릎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무릎 운동의 효과가 발목 근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또는 무릎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몸통 근육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훈련의 전이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가역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역성의 원리. 그래서 리버서빌리티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근력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멈추게 되면, 근력 운동을 다시 멈추게 되면 개발된 근력이 다시 떨어집니다. 자, 원상복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부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근육을 자극해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력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게 가역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반복적인 근력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저항 운동의 효과는 근력을 좋게 만드는 건데, 근육은 결국 주어지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면 근력 운동할 때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근육은 그 저항 크기에 맞게 같이 커지기도 하고 근력도 더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역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육만큼 바뀌기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근육은 적어도 어, 15일에서 20일 만에 한 번씩 새 걸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가역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훨씬 더 잘 개발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뼈대 근육에서는 이제 구조적인 특징 또는 역학적인 것 또는 신경학적인 것 등등에 따라서 전체적인 근육 긴장도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는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 사이즈가 다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골반 구조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지나가는 방향이 살짝 다른 각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근력은 조금씩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항 운동을 할 때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피로입니다. 피로. 그래서 운동 기간, 운동 강도, 또 얼만큼 힘을 줄지 등등에 대한 거를 항상 고려해서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근육 긴장도 또는 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일단은 근육이 크기가 크면 아무래도 큰 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섬유의 배열, 뭐 예를 들어서 깃털형 근육들은 전체적으로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근육을 발생시키는 거에 좀 유리한 거로 나와 있고, 또는 제 팩토랄스 메이저 큰 가슴근처럼 넓은 데서 시작해서 팔 안쪽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식의 근육들은 상대적으로 근육이 사이가 크기도 하고 한쪽으로 수렴하면서 힘을 발생시켜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 섬유라고 하는 거는 타입 2와 타입 1 이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타입 2라고 하는 거는 근력을 발생시키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거고, 타입 1은 근력보다는 근육 지구력에 적합하게 근육 섬유로 이렇게 인정을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입 2는 근력은 강하게 발휘할 수 있지만 근육 피로에는 되게 취약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근육 섬유가 어떤 근육이 어떤 근육 섬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근력에 적합한 근육인지 지구력에 적합한 근육인지 또는 정교한 컨트롤에 적합한 근육인지가 달라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근육의 길이, 긴장도 관계, 특히 길이와 긴장도 관계는 멀티 조인트 근육에 따라서 근육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관절 이상을 지나가는 근육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손가락을 손을 꽉 쥐는 근육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목을 지나서 손가락으로 붙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 쪽에 있는 팔꿈치 또는 손목의 위치에 따라서 길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도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손목을 익스텐션 시켜놓고 이렇게 주먹을 쥐게 되면 단단하게 쥘 수 있는데, 반대로 손목을 플렉션 시키게 되면 쥐는 힘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길이, 긴장도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신경이 힘을 줄 때 신경이 자극을 통해서 몇 개의 운동 단위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동원율이라고 하는데, 동원율이 높을수록 근육 섬유들이 더 많이 수축에 참여할수록 근력은 더 높아질 것이고요. 또 발화율 또는 흥분율, 신경이 근육을 자극해주는 빈도, 다시 말해서 신경이 흥분해서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빈도로 동시적으로 자극이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시적으로 자극을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빈도로 자극을 못해서 근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 수축 형태, 편심성, 등척성, 원심성, 동심성, 이 순으로 해서 근육 긴장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축하는 속도에 따라서 동심성 수축은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긴장은 감소되고요. 반대로 편심성 수축은 속도가 증가되면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경이 근육을 통제해주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 사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원율, 그리고 발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축을 해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축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거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이 비대해집니다.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근육 섬유들이 사이즈가 커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육 중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플라이제라고 하는 거는 근육 섬유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근육 섬유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실험적인 증거에서 동물 실험에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육 섬유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하이퍼플라지아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거 봐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사람한테도 하이퍼플라지아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타입 2 근육 섬유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또 근육 내 결합 조직도 튼튼해지면서 또는 뼈도 튼튼해서 훨씬 더 뼈가 강하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들은 어, 예, 일단은 타입 2A라고 하는 것이 타입 2B로 특성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타입 2는 타입 2B를 얘기합니다. 근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게 근육 섬유 형태가 바뀌는 거고요. 또는 모세혈관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그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근지구력을 하게 되면 근육 섬유가 비대해지는 것보다는 모세혈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근지구력 운동은 산소를 통해서 에너존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발달해야 됩니다.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근육 조직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가 에너지, ATP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근지구력 운동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동원율과 발화율은 근력 운동에서 훨씬 증가가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근육 내에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 이것도 근력 운동, 근지구력 운동에서 똑같이 증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육 그 관련된 효소들도 둘 다 증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신체 지방 조직, 주로 머슬 조직을 얘기합니다. 근육 조직은 증가하고 신체의 지방 비율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결합 조직에서도 또 유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에 주어지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근육이 적응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저항 운동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근육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단면적이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근력도 올라가고요. 단면적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단백질, 액틴과 마이오신 또는 미오신을 더 많아졌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적응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근력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근육이 사이즈가 커져야지만 근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력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근육 운동을 많이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근육을 통제해주는 방법을 많이 구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원율, 동원율 또는 발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동원율과 발화율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근육이 충분하게 수축하는데, 운동을 많이 안 하게 되면 동원율도 떨어지고 발화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근육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도 초기에는 동원율과 발화율이 높아지면서 수축 강도가 올라가서 근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육 사이즈랑 별개로 신경이 근육을 컨트롤해주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초기 효과가 동원율, 발화율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근육이 커지면서 근력이 더더욱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뼈대에 대한 효과에서는 뼈의 미네랄 밀도를 높이면서 뼈가 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다공증 또는 뼈 엉성증 환자분들한테 저항 운동을 꼭 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체중을 지탱해서 하는 운동도 뼈 엉성증을 예방할 수 있지만, 저항 운동도 마찬가지로 근육을 통해서 근육이 주어지는 힘이 뼈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뼈에 좋은 자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근육 손실도 예방할 수 있고요.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신진대사 능력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근육 운동을 하면서 칼로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지방 그 축적, 그래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근력이 증가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지방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로서 이제 포도당 대사를 높여서 당뇨병
당뇨병은 이제 포도당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포도당을 많이 써줘야지만 당뇨병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 통과 시간을 감소시켜서 소화를 잘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운동 중에 근육 피로감을 들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근육 피로감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양의 수축 강도를 유지를 못해야 하는 거를 근육 피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긴장도를 유지를 못하고 자꾸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를 근육 피로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지속적인 근육 수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육 피로가 발생하게 되면 근육 긴장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수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원율을 높이고 발화율을 높이는 상태로 긴장도를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할 수 없는 거지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더 이상 안 될 때는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거를 근육 피로가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는 수축력이라든가 긴장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피로의 증상, 뭐 징후를 보게 되면 일단은 뻐근한 불편한 감각이 있게 되고 또 나는 뭐 그러고 싶지 않지만 계속 근육이 떨립니다. 그 떨림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 긴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근육 수축을 해서 움직일 때 부드럽지 못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대개는 뭐 근육 피로가 있기 전까지는 관절을 전체 ROM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게 근육 피로가 있게 되면 부드럽지 못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전체 ROM을 다 수행을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 피로가 있는 움직임을 다른 근육들이 보상하기 위해서 대상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보상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체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근육의 힘, 토크가 감소하는 등등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 운동을 할 때는 자, 우리가 원하는 근육을 훈련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쪽이 그 부위를 움직임을 대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체 정렬, 자세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고정돼야 될 부위를 고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지금 네 플렉서를 이렇게 해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플렉서의 힘이 약하게 되면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고 플렉서만 작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근력 운동을, 저항 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몸 쪽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각각의 사람에 맞게 저항의 강도를 정해야 되는데 강도를 정하는 원칙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체력 수준이 틀리고 근력 수준이 틀린데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각 개인에 맞는 저항 운동의 강도를 정하는 방식은 RM 방식입니다. Repetition Maximum이라고 해서 최대 반복이라고 RM으로 약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Repetition Maximum, RM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두 번은 못하게 했어요. 여기서 들어 올릴 수 있다란 얘기는 내 관절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가용한 RM 내에서 딱 한 번만 움직일 수 있는 무게를 우리는 1RM이라고 합니다. 두 번은 안 되고 딱 한 번만 가능한 거. 두 번만 가능하고 세 번은 가능하지 않는 거. 그런 2RM. 10번 가능하다 그러면 10RM. 이렇게 해서 숫자랑 RM을 붙이면 됩니다. 한 번보다는 1RM보다는 2RM이 조금 가벼운 무게가 되겠지요. 2RM보다는 10RM이 훨씬 더 가벼운 무게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RM 개념으로 해서 먼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거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RM을 다 결정한 다음에
1RM의 30에서 40%로 운동시켜야 된다. 운동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낮은 저항 훈련이 포함이 되는 거고 80에서 100% 정도다. 그건 높은 저항 훈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ERM의 무게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운동을 하다 보면 근력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1RM도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무게를 결정해서 방법을 바꿔줘야지만 그게 오버로드의 원칙에 부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항운동의 기간과 빈도는 되게 뭐 2, 3주 동안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근육의 운동을 어떻게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몇 번 해서 그걸 몇 세트, 하루에 몇 번, 이게 정확하게 강도, 기간, 빈도를 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주당 몇 번 하는지, 대개는 주당 3회 이상을 하는 거를 권고합니다.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 멈추고 말 것 같으면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3번 정도는 해야지만, 규칙적으로 주 3회 이상은 해야지만, 저항 운동에 효과가 있는 걸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용량, 운동 세트, 세트 간 휴식 기간, 또 운동을 지속하는 기간 전체, 뭐 3, 4주 할 건지, 뭐 전체 주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만 저항 운동을 잘 처방했다, 운동을 잘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 운동을 치료사가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운동이 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항 운동의 형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길이 변화가 없는 상태의 운동에서 이건 다른 말로 머슬 세팅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심성 운동은 길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운동을 동심성 운동이라고 하고 편심성 운동은 반대로 길이 변화가 있는데 길어지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근육 섬유들에 주어지는 텐션이 높기 때문에 편심성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지연성 근육통이 생깁니다. 이거는 딜레이드 온셋 머슬 소아니스라고 해서 돔스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운동할 때 몰랐는데 그 다음날 근육이 아픈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를 지연성 근육통, 돔스라고 하는데 주로 편심성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돔스가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등속성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치료사보다는 장비를 통해서 등속성 운동 장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움직이는 속도를 딱 정해놓게 되면 환자분이 아무리 빨리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그 그 속도 이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빨리 움직일수록 저항의 양은 더 커지는 거고요. 좀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면 저항의 양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의 양을 등속성 운동에서는 환자분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은 주로 노인들한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환자분들이라니까 노인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운동선수들처럼 몸이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경기장으로 복귀시키기 전에 하는 운동이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인데 동심성 운동과 편심성 운동을 빠르게 반복하는 운동을 우리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철봉을 이렇게 잡고 힘주게 되는 거. 근데 이거는 내가 주는 힘에 따라서 근육의 길이는 바뀌지 않지만 내가 주는 힘에 따라서 긴장도는 살짝 바뀔 수가 있는 거고 편심성 운동은 이렇게 아령을 들고 내리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피잔에다가 커피가 흘리지 않게 천천히 내리고 있는 것도 위팔 두갈래근에 대한 편심성 운동이 되는 거고 반대로 커피를 마시려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이거는 동심성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과 금기증이 있습니다. 자, 약물 치료 효과, 특히 노인들은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거를 동시에 많이 섭취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6개의 약물 이상을 항상 먹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약물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환자분들이 항상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항 운동을 고안해서 시켜야 될 것이고요. 또는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항 운동도 마찬가지로 몸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이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으면 오히려 저항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게 되겠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호흡이 갑자기 짧아지는 거는 심장 호흡 쪽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항 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지연성 근육통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움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과도한 훈련, 피로감이 있거나 과도한 훈련을 하게 되면 피로감이 있거나 보상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시키고자 하는 근육이 따로 있는데 오히려 보상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자꾸 초래된다라고 하면 저항 운동을 잘못 시키는 거지요. 저항 운동의 강도가 너무 세면 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발살바라고 하는 거는 숨을 쉬지 않고 힘주는 겁니다. 숨을 쉬지 않고 힘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호흡이라든가 심장 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혈압이 갑자기 급격히 상승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살바 기법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호흡은 항상 규칙적으로. 근데 환자분들이 운동을 심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힘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게 힘을 줄 때 율동적으로 숫자를 세면서 하라고 하면 숨을 내쉬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도움수가 일어나지 않게 편심성 운동이 많이 차지하지 않게 운동 방법을 고안해서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림에서는 어깨 굽힌근에 대한 저항 운동입니다. 사실은 이제 팔 쪽, 어깨 쪽 운동을 할 때는 여기 스캐폴라 쪽, 어깨뼈에 대한 거를 좀 잘 고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팔을 이렇게 저항을 주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어깨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팔을 플렉션, 어깨 굽힌근에 대한 저항 운동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벌림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 벌림과 동시에 안쪽 회전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대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잘 봐야 됩니다. 또 살짝 어깨 올림근에 대한 것도 저항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팔 회전 운동, 특히 이제 팔 쪽 운동은 스캐폴라의 모션, 어깨뼈의 모션에 대한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깨를 고정시킨 상태로 할 수 있도록 팔꿈치를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팔꿈치 굽힌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꿈치를 굽혀와야 되는데 이렇게 굽힐 때 종종 어깨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어깨를 고정시키는 거, 그리고 팔꿈치 익스텐션 운동 할 때도 프록시말 쪽을 고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거는 아랫팔의 엎침과 뒤침의 운동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잡고 고정을 시켜서 이거 할 때는 어깨가 돌림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손목의 운동에 대한 거는 팔꿈치를 고정시키는 거, 그리고 손가락 운동할 때는 손목이 그 대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리 운동할 때는 마찬가지로 골반 쪽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골반의 움직임을 가지고 다리 움직임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다리 쪽만 저항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잘 고정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다리 익스텐션 운동, 글루티스 맥시무스, 큰 엉덩, 큰 볼기근에 대한 거를 운동해야 되는데, 대개 다리는 10에서 15도 정도만 올리면 되는데, 저항을 주고 과도하게 올리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골반을 위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벌림 운동을 할 때도 골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리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골반 자체가 보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고정하거나 살펴보면서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엉덩관절 돌림근은 근에 대한 그 저항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90도로 놓고, 이렇게 돌리고, 아주 돌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수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잘 고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힙 플렉서에 대한, 니 플렉서에 대한 저항 운동도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고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릎 쪽 익스텐서, 편근에 대한 거는 이렇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 있는데, 되게 앉아서 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플렉션 시키는 것에 대한 저항을 주면서 어, 럽다리 네갈래근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무릎 쪽을 잘 고정해서 무릎이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누르면서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발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 주로 이제 프록시말 쪽, 발목 몸 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도지 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에 대한 저항 운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저항 운동은 근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력과 기능, 일상생활 활동, ADL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항 운동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저항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 좋아진 근력이 또 금방 원상복귀 돼서 처음처럼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항 운동은 필히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항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환자분을 대상으로 저항 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운동과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미리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의 상태를 미리 준비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저항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부여. 사실은 저항 운동은 힘을 주고 힘들게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저항 운동을 끌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갖고 있으면서 저항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너무 힘들게 저항 운동을 유지하게 되면 모티브가 동기가 잘 살 수가 없어서 저항 운동할 때는 그런 저항의 그 운동에 대한 강도, 용량에 대한 거를 적절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개별적인 능력에 맞춰서 저항 운동의 양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